어때요? 메뉴 이야기도 하자고 들으니까 뭐가 되게 많죠, 그죠?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 외식업을 시작하고 나서 이런 공부를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삶의 방식이 약간 다를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어떤 일을 시작하면 일단 그 분야의 공부부터 먼저 시작해요. 그래서 그와 연관된 모든 책을 보고 모든 공부를 다 먼저 하고 나서 이제 그 사업에 대한 걸 내거화하는 작업을 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외식업을 하면서 제가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 게 바로 결국은 이게 심리 싸움인 거잖아요. 그리고 외식업은 가장 또 심리가 가장 크게 중요한 비즈니스예요. 이 서비스가 결국은 심리잖아요. 그죠? 저 사람을 똑같은 음식을 주고도 어떤 사람은 만족도를 3밖에 못 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 음식으로 똑같이 주는데도 5의 만족도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죠? 근데 제가 실험을 해봤다 그랬죠. 근데 그건 미국에서도 많이 하고 일본에서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통계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나 미국엔 어떤 실험을 하냐면 동일한 점포에서 직원만 바꿔서 매출액을 측정해 보는 거예요. 직원만 바꿔서. 그러니까 동일한 메뉴에 동일한 매장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하는데 직원만 바꿔보는 거예요. 몇 배 차이 난다 그랬죠? 미국에선 3배. 매출액이 3배가 차이 나고 일본에선 7배. 그건 또 뭐예요? 이제 그게 문화적 차이도 있고 사람의 차이도 있잖아요. 한국은 몇 배 차이 날까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번 제가 해보고 싶어요. 누구 매장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응? 어디 혹시 본인 원하는 사람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생각에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소매업은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편의점은 직원 바꾸면 몇 배 차이 날 수 있을까요? 이거보단 작을 거예요. 편의점은.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비스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외식업이 서비스업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왜 서비스업이라고 했어요? 식품업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식품업은 뭐죠? 공장에서 찍어내서 파는 거잖아요. 그거는 직원 바꾼다고 그것도 물론 이제 기획 이렇게.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한 건 뭐냐면 음식하고 이런 건 그대로 놔두고 사람만 바꾼 거예요. 만약에 농심에서 다른 상품은 안 건들고 만약에 그 제조 공장 안에 있는 사람을 바꿨다. 제조 공장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매출이 그렇게 되진 않겠죠. 물론 생산성은 높아질 수 있겠죠. 매출이 높아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외식업은 서비스가 되게 중요하고 그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건 인식이 만족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먼저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제가 쓴 박사학위 논문 설문지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삼겹살 1인분 200g. 응? 이게 제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삼겹살 1인분에 귀하가 품질을 의심하지 않고 지불할 만하다고 생각하시는 최저 가격은 얼마입니까? 얼마? 삼겹살 최저 8,000원? 그러면 최고는 얼마까지 되는 거예요? 만 원? 적정은? 아니,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적정. 그럼 최저, 최고 말고 본인이 그냥 기꺼이 지불할 적정 가격은 얼마예요? 9,000원?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 최저 얼마? 내가 근데 저기다 안 쓴 게 뭐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게 국내산인지 뭔지 이런 얘기는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그냥 자기 소비 행동에 의해서 그냥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죠? 최저 10,000원. 10,000원. 최고 16,000원. 16,000원. 적정 14,000원. 얼마?
12,000원. 최저? 구매자님. 아니, 그거는 아니, 얘기하지 마. 그건 다 자기 알아서 돈을 생각하고. 최저 12,000원? 최고. 어? 적정. 순서대로 얘기해. 최고는 최저부터 얘기해. 최저 12,000원. 최고 16,000원. 적정 14,000원. 9,000원. 12,000원. 12,000원. 그렇지. 대표님, 고깃집 사장님. 저는 11,000원, 11,000원? 18,000원, 18,000원, 14,000원. 자, 이거를 200명한테 설문조사를. 그러면 뭐가 나오죠? 최저 가격에 평균값이 나오겠죠. 최고 가격도 평균값이 나오겠죠. 적정 가격도 평균값. 이게 일반적인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소비 행동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최저 가격으로만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최고 가격으로만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적정 가격으로 장사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제일 좋을까요? 이제 이런 걸 인식을 조사해 보는 거예요. 인식을 조사해 본 다음에,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쓴 주제였어요.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이 가격을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삼겹살을 먹는 소비자의 가치를 측정하려고 한 거였어요. 가치라는 건 가격을 측정해야 되죠. 저건 아까 가격을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물어봤을 것 같아요? 품질도 물어봐요. 또 뭐도 물어본지 아세요? 위험 인식도 물어봐요. 이런 걸 다 해서 통계 분석을 해보면 뭐가 나온다?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일까? 그럼 가격일까? 품질일까? 위험일까? 뭐 이런 요소들을 분석을 해서 제가 왜 이걸 썼냐면 그때 제가 삼겹살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20년 전에 삼겹살을 독일산, 네덜란드산, 유럽산으로 제가 1인분에 8,000원을 받았어요. 20년 전에. 그래서 욕 엄청 먹었어요. 연락에 비싸게 판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2층에서 줄을 세웠다 그랬죠. 사람들은 수입산은 싸야 되고 국산이 비싼 거야. 이런 인식을 갖고 있죠. 왜 꼭 그렇죠? 수입산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원산지가 틀림없이 가격, 품질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맞죠? 근데 그걸 역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응? 다른 요소를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의 어떤 제품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그건 뭐냐? 음식점의 제품 프로덕트는 메뉴뿐만 아니라 직원의 서비스와 장소의 분위기까지 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팔고 있는 메뉴는 EATS다라는 걸 꼭 인식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상품만, 음식만 보고 그게 여러분의 프로덕트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일단 좀 더 바꾸실 필요가 있다.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메뉴라는 거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메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원래 메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건 메뉴를 그날 제공할 요리의 리스트에서 기원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메뉴는 사실은 영어 관점에서 보면 음식이 아니에요. 뭘 줄지를 적은 표예요. 표. 그래서 여러분이 호텔 같은 데 가면 오늘 뭐 줄지 이렇게 쭉 코스가 적어 나오죠. 걔가 메뉴예요. 하지만 메뉴라는 용어 안에는 또 그 음식 자체도 있어요. 그래서 메뉴 매니지먼트라는 용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뭐다? 하나는 음식에 대한 관리 능력도 있고 메뉴 리스트, 메뉴북을 만드는 것도 메뉴 경영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아까 쭉 전체적인 프로세스 설명한 걸 머릿속에 좀 기억하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내 메뉴를 생각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이번에 컨셉 트립 가시는 분들도 가셔서 이런 관점으로 레스토랑을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메뉴 계획. 메뉴 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랬죠? 메뉴 컨셉이라고 그랬어요. 이 집의 메뉴 컨셉은 뭐냐? 빵집인데요. 핵심 컨셉이 식사용 빵이에요. 컨셉이 식사용 빵이에요. 그런데 이 집은 자기 집을 뭐라고 표현하냐? 직원을 안 써요. 가족이 만드는 빵. 새벽 1시부터 만드는 빵. 네, 식사용 빵. 그래서 빵이 커요. 그래서 나누어 먹는 빵.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쉬는 빵집이 이 집의 컨셉이에요. 이게 어디에?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이 집의 빵집을 만든 컨셉이에요. 어때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별거처럼 보이죠. 응? 그런데 이제 그걸 또 표현하는 세부적인 것들이 지금 옆에 보니까 뭐 있어요? 고래빵집 사진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직접 농사 지은 유기농 고래빵. 미친 거 아니야? 빵집을 하는데 왜 농사를 져? 근데 여러분 지금은 제가 요즘 바빠서 저도 못 가봤는데 빵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 9시에 문을 여는데 새벽 5시부터 가서 줄 서 있어. 그리고 늦게 가면 어떻게 되죠? 빵이 없어. 그날 만든 것만 팔아. 더 팔 수도 없어. 그리고 주 5일 근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틀은 농사 지으러 강원도로 가.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농사 짓고 있는 게 또 올라와. 제가 한번 이제 어느 날 갔더니 문을 닫는데 가게가 폐업을 한대. 그 폐업한다고 공지를 올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 보면 있을 거예요. 찾아갔어요. 왜 문을 닫는 거예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대요. 왜요? 몸이 직원을 안 쓰니까. 그래서 그러면 다시는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얼버무리시는데 제가 보니까 안식년 9명 가족이 있다고 써졌잖아요. 한 1년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좀 쉬면서 재충전하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 진짜 한 1년인가 지났는데 또 오픈한다고 인스타그램에 공지가 올라왔더라고요. 하여튼 재밌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직원을 좀 쓰면 안 돼요? 자기 철학이 그게 아니래. 자기는 그냥 이런 빵만 만들고 싶으니까 웃으시더라고요. 메뉴의 컨셉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 주시고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보면 이런 되게 다양한 자신들의 메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손글씨로 그냥 이렇게 막 쓰셔가지고 왜냐면 그때그때마다 빵이 계속 바뀌고요. 재료도 바뀌고요. 이게 이 집의 메뉴 컨셉이 적혀져 있는 내용들이고 이게 이제 제가 그 집에 가서 샀던 빵 영수증이에요. 얼마예요? 네. 보통 이제 빵집의 객단가가 이래요. 그러니까 100명만 사면 얼마인 줄 아시겠죠? 100명만 사면 그날 매출액이 얼마죠? 네, 200명 사면 매출액 얼마죠? 네. 근데 오후 1시, 2시쯤 되면 솔드 아웃이. 그리고 빵값이 얼마예요? 여기 보니까. 제일 싼 게 얼마죠? 이거 되게 오래전 영수증이에요. 한 3, 코로나 연월일이 안 나오나요? 이 코로나 전이니까 한 3, 4년 전에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가격 오르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싼 게 3,000원이죠. 제일 비싼 거 10,000원짜리도 있죠. 근데 중간에가 얼마야? 중간값이 빵 하나가 4,500원이야.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근데 이렇게 줄을 서는 거 보니까 가치가 엄청 높은 거죠. 이 집이 그런 집 중에 하나예요. 빵값이 열나 비싼데 다 싸대.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뒤에서 또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 옆에 제가 또 자주 가던 우타라고 하는 이자카야인데요. 일본의 요리학교 나온 오노 셰프가 혼자 운영하는데 종종 가면 이제 보조 셰프가 있긴 있는데 거의 혼자 하는데 이 집의 메뉴 컨셉이에요. 다 같이 따라 있습니다. 정제된 물, 햇살에 말린 면, 순수한 비정제 설탕, 자연으로 발효한 식초, 숨쉬는 옹기 토판의 소금, 구수한 곡물로 만든 된장과 간장, 어머니 고향에서 외삼촌이 보내준 쌀, 로 각지에서 농부님과 어부님이 보내주시는 자연을 담은 제철 재료로 요리하는 일본 음식점입니다가 이 집의 메뉴 컨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한양대학교 이제 교수로 있으면서 제일 많이 갔던 그 한양대 바로 앞에 서울숲에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빵집이에요. 상호는 밀도. 밀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밀도라는 상호를 가졌는데 되게 재밌어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24시간 숙성하여 밀도 있는 식감과 껍질까지도 맛있는 식빵입니다. 여기서 난 끝났다고 봐요. 껍질까지도 맛있는 식빵이래요. 청정 지역의 고품질 유기농 밀가루 블렌드로 그날의 온도와 습도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서 매일매일 따뜻하게 구워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카피해 온 것 같아요? 일본에 있는 식빵 전문점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브랜드인데 얘 때문에 식빵이 초대박이 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얘 때문에 생긴 게 뭐예요? 식빵 프랜차이즈가 얘 때문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딱 얘 생겼을 때 가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는 무조건 대박이다.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품질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뭐 있다 그랬죠? 메뉴에 유형이 있다 그랬죠. 이 집의 메뉴 유형은 딱 3가지예요. 밀도 식빵, 미니 식빵, 큐브 식빵. 이런 메뉴 유형 본 적 있어요? 그동안 없었어요. 근데 일본엔 이미 이게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메뉴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메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의 메뉴 유형은 뭡니까? 그저 그런 남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유형으로 USP가 안 만들어지겠죠. 어려울 거예요. 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식빵이 아닌 새로운 식빵이 만들어진 걸까요? 그래서 이 식빵들의 밀도 식빵은 어떤 식빵이고 미니 식빵은 어떤 식빵이고 큐브 식빵은 어떤 식빵인지를 여러분이 이제 직접 보시면 얘네가 왜 메뉴 카테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소비자들로부터 식빵을 새로운 시각과 인식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준 상당히 중요한 계기였었고요. 제가 이제 얘가 생기는 걸 보면서 이제 일본의 식빵 문화가 우리나라도 들어오기 시작했구나. 그 옆에 있던 보난자 베이커리라고 하는 빵집이었는데 여기도 컨셉이 이거예요. 유기농 밀가루를 사용해서 장시간 저온 숙성한 빵을 직접 만듭니다. 당일 생산, 당일 판매, 노버터, 노설탕, 노계란, 노우유. 그래서 전 이런 생각을 했죠. 안 먹어. 저게 무슨 빵이야. 그래서 먹었는데 제가 매일 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가서 점심 먹고 이 빵집을 디저트 집으로 갔어요. 왜? 왠지 이건 아무리 먹어도 안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그때 막 우리나라에서 빵에 대한 새로운 컨셉들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그 성수동, 이게 바로 성수동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수동에 막 밀물듯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창기 때 제가 이제 이게 성수동이 이제 이게 뜨겠구나. 이런 애들이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메뉴 계획을 는 몇 가지 요소들을 재미있게 여러분에게 사례로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여러분도 이와 같이 많은 공부를 하시면 얘가 어디서 나타난 건지 아시게 됩니다. 성공적인 메뉴 계획은 3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 고객의 입장과 일하는 직원의 입장과 사장의 입장, 3명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걸 하려면 여기 보니까 4가지가 있죠. 차별화된
그 다음에 창조적인, 그 다음에 원가 우위, 그 다음에 트렌드. 이 네 가지를 충족시켜서 여러분의 메뉴들을 고민해 보자는 거고, 요게 그걸 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인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쭉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게 이 앞에 있는 시장조사, 경쟁사 분석, 이게 뭐냐면 상권 분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문가 인터뷰도 있고, 박람회, 뭐 해외 컨셉 트립 이런 게 다 메뉴 개발을 위한 전 과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왜 아까 이 집들이 다 일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리적으로 일단 가깝고요. 그다음에 같은 동양 문화권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니즈가 비슷하고요. 우리보다는 훨씬 빨리 산업화가 되었어요, 일본이. 우리는 산업화가 되게 느린 거거든요. 초고속 성장은 했지만, 그러니까 외식 산업은 아직도 제가 볼 땐 20년의 격차가 있어요. 미국, 유럽 가서 배우면 좋겠지만 이건 시간과 돈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게 다 거쳐서 스크리닝 돼서 들어온 일본에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5년 후가의 시장이 보여요. 근데 요즘은 더 좋아졌어요. 일본 안 가고도 다 볼 수 있네요. 핀터레스트나 릴스나 유튜브를 보시면,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말을 일본어로 번역한 다음에 일본어로 검색해 보세요. 다 나와요. 트렌드가. 그러면 이제 그 아이디어들을 잘 보시고 이제 여러분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넣어서 컨셉을 개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영양 요소를 분석해라. 영양 요소를 분석한다는 건 여러분이 만든 스토리를 하기 위한 근본 지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산지를 검토해라. 그래서 꼭 국산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응? 못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국산을 쓰는 게 여러분한테 유리할 수도 있겠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꼭 국산만 쓰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 그게 약점이 되는 짓은 하지 마세요. 외국산을 쓰면서 숨기고 싶은 마음으로 쓸 거면 쓰고 마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춧가루를 중국산을 쓰면서 국산 플러스 중국산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다 중국산을 쓰든가, 아니면 그게 좀 껄쩍지근하시면 그냥 국산을 쓰십시오. 왜? 그래봤자 원가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만큼 가격을 올려받아도 돼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외국산이 오히려 장점이 되게 하실 수 있으면, 제가 저번에 한번 잠깐 얘기했는데 일본에 벤치마킹을 갔는데 카페인데 12시에 오픈인데 10시에 갔는데 200m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야? 오픈런이 2시간을 나보고 이걸 기다려서, 그러면 2시간을 기다리고 걔네가 그럼 난 들어갈 때까지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한 4시간은 기다려야 되겠더라고. 근데 이제 물어봤더니 너 줄 서지 말래요. 왜? 여기까지 솔드 아웃 될 거래. 왜? 그랬더니 그날 쓰는 버터를 프랑스에서 공수해서 비행기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행기로 10시에 도착하면 그게 매장에 12시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터가 다 팔리면 솔드 아웃이에요. 어때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프랑스 최고급만 생산하는, 한정 판매하는, 그걸 일본으로 개인 매장이 직항으로 예를 들면 가능할까요? 이제 이런 짓들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원재료에 대한. 그래서 그게 좋다는 의미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제주산 메밀만 쓸 거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가능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뭐 제가 일산에 있는 그 횟집 얘기했었죠. 제주 횟집. 매일 아침 제주에서 직송된 회만 판매하는 집. 여러분이 검토해보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문성도 다양성도.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건 뭐죠? 하나만 팔자는 거야. 근데 하나만 팔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 될 수도 있겠지. 그럼 베리에이션을 시켜서 다양하게 만들지를 고민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뭐 어떤 순댓국집은 하나만 팔고도 되죠. 어떤 순댓국집은 순댓국을 10가지로 베리에이션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든 컨셉으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다음에 이제 원가하고 가격을 검토하시고, 그런 다음에 식재료를 조달하시고, 그런 다음에 사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수준을 맞추시고 그걸 내가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근데 극대화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원하는 매출, 목표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무조건 높이는 건 또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정 판매를 하고 그걸로 더 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그게 이제 그 방안까지 나오면 레시피를 완성해서 표준화하고 그걸로 푸드 스타일링, 디자인까지 완성을 하면 평가를 받고 판매를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오른쪽에 판매 가격이 있죠. 판매 가격은 뭐하고 뭐로 구성되는 거죠? 이익과 총 원가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익과 세금을 뗀 총 원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메뉴를 구성할 땐 이 원가표를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메뉴의 가격에 총 원가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제조 원가로 또 나눠지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당연히 이쪽 홀 쪽에서 일어나는 건물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거고 제조 원가는 이제 순수하게 재료비, 노무비, 여기 노무비는 조리 관련된 직원들의 급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간접 경비, 그 다음에 직접 경비도 재료, 노무, 경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적정한 가격을 여러분이 매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구조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메뉴를 분류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읽습니다. 고정 메뉴, 순환 메뉴, 이벤트 메뉴. 이벤트 메뉴라는 건 이제 일시적인,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만 팔고 없는 메뉴. 이런 거 다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보통은 다 뭘로 하죠? 고정 메뉴일 겁니다. 일반적인 레스토랑이 되겠죠. 순환 메뉴는 뭘까요? 네. 백반집들 아니면 단체 급식들 매일매일 바뀌는 순환 메뉴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식당은 순환 메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겠죠, 그죠? 하지만 식당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는 집들이 있겠죠. 그래서 일본에 가면 이제 일반 식당도 이런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식당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들이 이제 이런 순환 메뉴를 할 수 있겠죠. 꼭 이런 뭐 급식 카페테리아 이런 데가 아니더라도 일반 식당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식당들이 있을 거예요. 오피스 상권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임시 메뉴, 일시적으로 하는 이벤트 메뉴. 자, 그런데 우리 식당은 어때요? 일단은 고정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과 이벤트를 적절히 결합하는 구조를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고정과 순환과 이 이벤트 메뉴들을 그때그때 잘 어제 사이렌 오더 아까 제가 사이렌 오더로 커피를 사려고 봤더니 스타벅스에서 쿠폰이 들어와 있어요. 10% 할인. 얘네가 웬일이지? 할인 쿠폰도 주고. 그래서 딱 결제하려니까 직원이 씩 웃으면서 뭐는지 아세요? 가을 메뉴만 돼요. 가을 메뉴, 이벤트 메뉴가 오늘로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얘네가 그 가을 메뉴가 없어지기 한 일주일 전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떠 있었고 10% 할인인데 내가 앞에 뭐 안 본 게 그 가을 전용 메뉴들을 10%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게 뭐죠? 이렇게 얘네들은 계속 고정 메뉴와 순환 메뉴와 이벤트 메뉴를 계속. 제가 그 이번에 제주도에 스타벅스 그 컨셉 스토어 갔을 때도 직원 나는 그런 걸 모르는데 젊은 친구들이 막 투덜거리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나 봤더니 여기 메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매장에서 파는 메뉴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주의 그 점에서만 파는 메뉴로 싹. 거기다가 이 MD도 이것도 봐봐요. 이 위에 뭐 있어요? 꼭다리가. 그렇죠. 하루방이죠. 네. 네.
이거 뭐, 어디 거예요, 이거? 네, 제주. 다 이런 식이에요. 빵도 화산빵.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가 평소에 먹던 걸 먹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그런다고 나갈까? 그걸 먹을까? 먹을죠. 여기 왔으면 이건 이제 LSM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런데 어쨌든 뭐 그것까지는 아니래도 어쨌든 이런 제공 기간에 따른 메뉴의 분류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여러분도 고정 메뉴와 순환 메뉴와 이런 이벤트 메뉴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정식 메뉴냐, 일품 메뉴냐, 결합 메뉴냐. 정식 메뉴는 보통 우리가 코스 메뉴, 그죠? 세트 메뉴, 이게 정식 메뉴고요. 일품 메뉴는 단일 메뉴 하나씩 파는 거. 그 다음에 결합 메뉴는 뭐예요? 콤비네이션 메뉴라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결합해서 파는. 보통은 여러분 식당은 다 뭐죠? 일반 식당들은 일품이 많겠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고급 식당 이런 데 정식 메뉴가 많겠죠. 근데 이제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다 콤비네이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려는 노력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세트 메뉴는 그 용도에 따라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과 가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콤비네이션 메뉴도 그리고 특히 단체, 회식 메뉴, 연회 메뉴 이런 것들은 별도로 구성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소비자는 항상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걸 검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호나 이런 게 커버할 수 없는 건 메뉴로 커버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국적에 따른 분류, 식사 시간에 따른 분류, 한식의 분류 뭐 이런 것들 제가 쭉 적어놨고요. 넘어갈게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메뉴는 역할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 농구 포지션이 있는 것처럼 메뉴도 포지션이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 읽습니다. 대표 메뉴, 주력 메뉴, 임시 메뉴, 보조 메뉴, 유인 메뉴, 확장 메뉴. 여러분들은 이런 메뉴가 있을까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시그니처 하나로만 대박 낼 수 있으면 최고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이런 구조화를 시도하는 거고요. 이것도 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표 메뉴가 가운데 있고 그 양쪽으로 똑같은 애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제일 이쪽이 제일 저렴한 거고요. 저쪽이 제일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격까지 고려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저 밑에라고 보십시오. 수용 가격대. 수용 가격대는 뭐냐면 여러분 메뉴의 제일 싼 최저 가격부터 최고 가격까지의 사이 프라이스 존이라고 해요. 아까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삼겹살 그런 프라이스 존이 어디부터 어디죠? 10,000원대부터 18,000원대까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소득 수준마다 연령대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걸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저 가격대가 정해진 다음에 가운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객 만족 가격. 그리고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프라이스 포인트라고 써있죠. 저게 여러분 대표 메뉴가 위치해야 돼요. 가격 수준. 그럼 예를 들면 아까 점심 그랬더니 아까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 다 했지만 일반적으로 쭉 식당들 보면 점심시간에 메뉴 가격이 어느 정도 되죠? 한 10,000원이다. 예를 들면 서진역, 대구,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여러분 상권별로 다 분석해보면 저게 경쟁점 조사를 해봐도 저게 다 나와요. 근데 저게 약간 삐딱한 집들이 장사가 잘 안 될 거예요. 응? 그렇지 않을까요? 아주 명품이 아닌 다음에 삐딱하면 소비자들이 혼란이 와요. 너무 밑으로 내려가도 안 좋고요. 너무 위로 올라가는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심에 맞출 수 있으면 그러면서 가격을 맞추고 품질 인식을 높여서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쓸 수 있을 테고 근데 걔만 있으면 문제가 뭐죠? 단일 메뉴, 단일 가격으로 내가 충분히 끌어당겨서 내가 원하는 매출과 이익이 나오면 최고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어떻죠? 저 분산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인 메뉴도 만들고 근데 그 유인 메뉴가 싸구려만 있으면 어떡하죠? 소비자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격 때문에 우리 집을
얕잡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비싼 메뉴도 만드는 거예요. 저 비싼 메뉴도 유인 메뉴예요. 팔지 않아도 돼. 하지만 비싼 메뉴가 하나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이 집도 비싼 인식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근데 잘못하면 또 어떠죠? 저것 때문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거북스러워. 그래서 그런데 저기 옥상으로 계단이 만들어져 있죠. 대표 메뉴가 단수가 제일 높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대표 메뉴 가격대의 메뉴가 제일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소비자가 걔를 선택을 편하게 하겠죠. 예를 들자면. 근데 메뉴가 많지 않은 집은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메뉴가 좀 한 10개 정도 된다 그러면 가운데 대표 메뉴 단의 가격대가 한 5개 정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때로 한 2-3가지 만들고 높은 때로 2-3가지 정도 만들면 얘가 뭐가 만들어지죠? 그런 걸 우리가 통계에서 뭐라 그래? 정규 분포가 만들어지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소비자가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저기 뭐가 있어요? 프라이스 라인이라는 게 있죠. 저 프라이스 라인은 뭘 얘기하냐면 가격대의 편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 메뉴별로 가격대가 얼마씩 텀이 있는 게 좋을까요? 불규칙한 게 좋을까요? 규칙적인 게 좋을까요? 여러분이 이제 판단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규칙적인 게 좀 왜냐면 이게 갑자기 3,000원 하다 10,000원, 10,000원에서 갑자기 30,000원 이래 버리면 이 소비자가 혼란이 와요. 저 집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그래서 저 폭도 너무 넓게 가지 말고 불규칙적으로 가지 말고 예를 들면 그러면 뭐 6,000원, 8,000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만두는 6,000원, 기본 칼국수는 8,000원, 우리 대표 메뉴는 10,000원. 근데 그걸 약간 업그레이드한 건 12,000원, 16,000원, 20,000원 뭐 이럴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의 구조를 만드시라는 얘기고 만약에 메뉴가 좀 있다면